어머니, 더 이상은 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모실 수가 없습니다. 요양원에 가주세요. 이 한마디가 72년을 살아온 제 인생에서 가장 가슴 아픈 말이었습니다. 꽃이 만발한 봄날 아들의 베란다에서 손녀를 위해 뜬 니트를 널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침실로 저를 불렀고 그 순간부터 제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가 지난주에 가스불을 끄지 않은 것도 세 번째고 약도 자꾸 깜빡하시잖아요. 저희가 알아본 요양원이 있는데 시설이 정말 좋아요. 요양원. 그 단어는 제게 인생의 막바지를 알리는 신호와도 같았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잠들어야 하는 창살 없는 감옥 같은 곳. 40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던 제가 이제는 무능한 노인 취급을 받는 현실이 가슴 아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이나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매달 60만 원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놀라운 비결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에게 노후 지혜를 전파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독 버튼은 화면 아래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40년간 국어교사로 일했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홀로 두 아들을 의사와 변호사로 키워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6.25 전쟁을 겪고 민주화 운동 시기에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가치를 가르치다 2번이나 해직된 경험도 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제자들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짐이 되었다는 사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추천한 요양원은 월 350만 원. 제 연금은 고작 180만 원뿐이었습니다. 아들이 나머지를 보태겠다고 했지만 그마저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무능해 보이니? 내가 너희에게 그런 짐이 되었다는 거니?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요양원에 가지 않고 제 방식대로 살아갈 길을 찾겠다고.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그렇다고 비싼 간병인을 쓰지도 않으면서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그리고 마침내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바로 실버 프렌즈라는 새로운 희망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요양원도 간병인도 아닌 제3의 길을 찾아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갔는지 그 과정을 솔직하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공경이 미덕이던 시절에 자란 저에게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현실은 가장 견디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큰아들의 집을 나와 제 오래된 아파트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울기도 하고 화도 내고 자책도 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텔레비전에서는 연일 세대 갈등, 노인 빈곤, 노인 자살률 증가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한때는 그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했던 현실이 이제는 제 이야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군사 정권 시절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가르치다 2번이나 해직된 경험. 남편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2학년이던 두 아들을 홀로 키운 시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에는 입시학원에서 추가 수업을 하며 살았던 날들.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마치 쓸모없는 노인처럼 취급받다니. 분노와 서글픔이 교차했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지난주에는 화장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고 고혈압약을 먹는 시간을 자주 깜빡했습니다.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이 쌓여가고 있었고 가스불을 끄지 않은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들의 걱정이 이해는 되지만 그렇다고 요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마지못해 작은 아들네 집에서 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인 작은 아들은 바빠서 거의 집에 없었고 며느리와 초등학생 손자, 중학생 손녀와 함께 지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손자와 손녀에게 국어를 가르쳐주고 며느리의 저녁 준비를 도왔습니다. 하지만 점차 불편한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할머니, 제 방 앞에서 전화하지 말아주세요. 시험 공부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어머니, 저희 집 규칙이 있어서요. 저녁 9시 이후에는 TV 소리를 줄여주셨으면 해요. 어머니, 손자 핸드폰 몰래 보지 마세요. 요즘은 사생활 침해예요. 개인 물건을 만지지 말라. 침실에서 식사하라.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제한하라. 점점 더 많은 규칙들이 생겨났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교사였던 저는 이제 귀찮은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모시지 못해서 죄송해요. 하지만 아이들 교육도 중요하고 며느리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도 한때는 교사로서 아이들 교육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강조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그 교육의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아침 손녀가 학교에 늦어 급하게 나가면서 현관문을 쾅 닫았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불안한 마음에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화를 내며 전화했습니다. 엄마, 수민이 시험 기간인 거 알잖아요. 집중해야 하는데 자꾸 전화하시면 어떡해요? 할아버지 때는 그랬어도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어요. 나이 든 분들도 적응해야 해요. 아들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세상이 달라졌다는 말 뒤에 숨겨진 의미는 당신의 가치관은 낡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40년을 가르친 것은 문법이나 문학만이 아니었다. 인간에 대한 존중이었는데 3개월 만에 결국 저는 작은 아들의 집을 나왔습니다. 이제 남은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간병인을 고용하거나 요양원에 들어가는 것. 아들들은 매월 250만 원을 보태 450만 원짜리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과연 해결책이 될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또 다른 문제들을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 간병인은 겨우 일주일을 버텼습니다. 제가 절약하는 습관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구해온 간병인은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처음 집에 오자마자 에어컨 온도를 낮추고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선생님, 전기세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시원해야 일을 잘해요. 저는 6.25 전쟁을 겪은 세대입니다. 전기와 물을 절약하는 것은 제 몸에 배인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간병인은 제 생활 방식을 불편해했고 결국 다른 집은 특식도 해주고 월급도 더 주는데 여기는 너무 소박해요라며 떠났습니다. 2번째 간병인은 보름을 버텼습니다.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는데 제가 국어교사였다는 것을 알고는 처음에는 존중해 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곧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방식대로 일하는 게 편해요. 자꾸 고쳐주시니까 부담스러워요. 평생 학생들의 말과 글을 고쳐주던 습관이 저도 모르게 나왔던 겁니다. 간병인의 잘못된 맞춤법을 지적하고 음식 조리법에 대해 조언하고 청소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편함으로 이어졌고 어느 날 아침 그녀는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3번째 간병인을 구하러 갔을 때 소개소 직원이 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선생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선생님 댁은 조건이 좋지 않아요.
좁은 아파트에 개인 시간 보장이 안 되고 선생님께서 자꾸 가르치려고 하시니 간병인들이 기피하는 가정이 되었어요. 간병인도 실패했으니 이제 마지막 선택지는 요양원뿐이었습니다. 아들들이 알아본 곳은 월 350만 원짜리 고급 요양원이었지만 저는 제 연금으로 갈 수 있는 월 150만 원짜리 저렴한 요양원을 선택했습니다. 첫날부터 요양원은 제 예상대로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 밤 9시 취침. 모든 것이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TV 시청 시간도 정해져 있었고 방문객 면회 시간도 제한적이었습니다. 김순자님, 9시 소등입니다. TV를 꺼주세요.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는 밤새 신음소리를 냈고 옆방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큰 소리로 어머니를 부르며 울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밥은 싱겁고 딱딱했으며 간병인은 빨리 먹으라고 재촉했습니다. 마치 초등학교 급식 시간 같았습니다. 3일 만에 저는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채 다시 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수도 없고 간병인도 내게 맞지 않고 요양원은 감옥 같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 깊은 절망에 빠진 어느 날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에 물을 주다가 문득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파트 단지 경로당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7080대로 보이는 어르신들이 모여 윷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저렇게 즐겁게 지내실까? 호기심에 저는 경로당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비슷한 처지의 어르신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5명의 어르신들이 모여있는 한 테이블이었습니다. 저기 앉으신 분들은 실버 프렌즈라고 해요. 서로 도우며 사는 모임이에요. 경로당 관리인의 설명에 저는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곳에서 전직 의사였던 박 할아버지, 40년 경력의 요리사였던 이 씨 할머니, 전기 기술자였던 정 씨 할아버지, 평생 봉제 공장을 운영했던 최 씨 할머니, 그리고 전직 회계사였던 강 씨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와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은 너무 비싸고 간병인은 부담스럽고 자녀들에게는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매달 60만 원씩 모아서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박 선생은 우리 건강을 관리해주고, 이 선생은 요리를 담당하고, 정 선생은 집수리를, 최 선생은 옷수선을, 강 선생은 경제 관리를 도맡아 하고 있답니다. 강 할아버지의 설명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 대신 60만 원으로 함께 살아간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얼굴에 띈 밝은 표정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혹시 저도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국어 교사였는데 5명의 어르신들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습니다. 그 순간 새로운 희망이 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습니다. 실버 프렌즈 모임에 합류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8시 6명의 어르신들은 경로당에 모였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알려준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이 할머니의 건강식 아침으로 활력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전문성을 살려 생애 글쓰기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글로 남기도록 돕는 활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명만 참여했지만 곧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80년 동안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제 이야기를 글로 남길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제 손주들에게 제 인생을 물려줄 수 있게 되었네요. 참여자 중 한 분의 고백에 저는 깊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다시 선생님으로 불리며 존경받는 느낌, 그것은 그 어떤 약보다 효과적이었습니다. 실버 프렌즈의 일상은 점점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건강 체크의 날이었습니다. 박 할아버지는 모두의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약 복용을 관리했습니다. 화요일은 공동 장보기 날이었습니다. 무거운 쌀도 함께 들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은 제 생애 글쓰기 날이었습니다. 목요일은 공동 취미 활동의 날이었고, 금요일은 지역사회 봉사의 날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찾아오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큰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경로당에서 활기차게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아들의 말에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는 실버 프렌즈의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때 실버 프렌즈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지역 중학교와 연계하여 세대 공감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입니다. 학생들은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쳐 드리고, 어르신들은 학생들에게 인생의 지혜와 역사적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가 일제강점기 때 경험한 이야기가 교과서보다 더 생생해요. 학생들의 반응은 뜨거웠고, 이 프로그램은 곧 교육청의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교육자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실버 프렌즈는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매달 60만 원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식사비, 관리비, 프로그램 운영비까지 모두 충당할 수 있었습니다. 요양원 350만 원, 간병인 450만 원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인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인 것보다 더 큰 수확이 있었습니다. 바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도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보호자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이웃이 아닌 가족이에요.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실버 프렌즈를 통해 저는 제2의 가족을 얻었습니다.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나누는 이 공동체는 제가 찾던 진정한 노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실버 프렌즈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모임은 하나의 작은 공동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경로당은 활기찬 목소리로 가득했고,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가 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성공 사례는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에서도 비슷한 모임이 생겨났고, 구청 노인복지과에서도 우리 활동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노인 문제의 새로운 해결책, 실버 프렌즈를 만나다. 이런 제목으로 방송된 우리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모임을 시작하고 싶다는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선생님, 저희 지역에서도 실버 프렌즈 같은 모임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제가 요양원행을 강요받던 그때와는 달리 이제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멘토가 되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노년의 새로운 가치가 아닐까요? 실버 프렌즈의 성공 비결이 무엇이냐고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존중과 각자의 가치를 인정하는 문화였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전문성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여전히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에요. 나이가 들었다고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거죠. 박 할아버지의 이 말이 우리 모임의 정신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방식으로 여전히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매일 확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버 프렌즈는 이제 제도적 지원도 받게 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우리의 모델을 공동체형 노인복지라는 이름으로 정책화하기 시작했고, 지자체에서는 공간과 활동비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제 두 아들도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저를 자랑스러워했고 실버 프렌즈 활동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로서 한 달에 한 번 무료 건강검진을, 작은아들은 변호사로서 법률 상담을 제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어머니를 존경하는지 아세요? 어머니는 늘 그러셨어요.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새로운 길을 찾으라고. 아들의 말에 저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가치를 잃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가치를 통해 여전히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라는 것을. 실버 프렌즈는 이제 2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은 더욱 확장되어 지역사회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학교 교육에 참여하고 지역 축제를 주도하고 청년들에게 멘토링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버 프렌즈의 모델은 이제 정부 정책으로도 발전했습니다. 노인 공동체 지원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전국 각지에서 유사한 모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의 핵심은 노인들이 수동적인 복지 수혜자가 아닌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알고 있어요. 요양원이나 간병인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처음 경로당에 발을 디뎠을 때 이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노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시설이나 고가의 서비스가 아니라 서로 의지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작은 공동체라는 것을. 매일 저녁 저는 일기를 씁니다. 오늘도 펜을 들어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로 실버 프렌즈를 시작한 지 2년이 되었다. 2해 전 요양원행을 강요받던 그날을 생각하면 지금이 꿈만 같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짐이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 함께하는 친구들이 있고 여전히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찾던 행복한 노후의 모습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노후에 대한 새로운 관점입니다. 요양원이나 간병인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는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실버 프렌즈의 핵심은 3가지입니다. 첫째, 각자의 전문성과 재능을 나누는 것. 둘째,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어 매달 60만 원으로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세요. 아파트 경로당, 복지관, 동네 사랑방 등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할 수 있는 일을 나누고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여전히 가치 있는 경험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고 존엄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희망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버 프렌즈를 시작하는 구체적인 방법과 성공적인 운영 비결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이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의지하며 행복한 노후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황금빛 노후가 시작되는 지금 함께 걸어갑시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